안녕하세요. 사회 지킴이이자 가족 지킴이로 살아가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유독 정의감이 강했어요. 학창 시절 따돌림 당하는 친구를 두고 보지 못하고 친구가 되어주거나 따돌림을 주동한 아이들을 찾아가 맞서 싸우는 등 특히 약자나 억울한 피해자를 외면하지 못했죠. 또한 가족 사랑이 지극하셨던 부모님 아래에서 자라 가족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기도 했는데요. 제게 소중한 존재가 된 건 남편과 결혼하며 만난 시댁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정의롭거나 가족을 사랑하는 일은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해당되는 말이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 도중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바로 위의 두 가지가 동시에 어그러져 불행으로 들이닥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 시동생에게 들이닥친 불행이었죠. 저는 당시 일에 대해 사연으로 남아 많은 분들께 폭로하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나이 32에 2살 많은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나이 25에 지병으로 시아버지를 일찍 잃은 뒤 홀어머니와 시동생과 셋이 살았다고 했죠. 남편이 결혼한 이후 시어머니는 시동생과 둘이 살게 됐는데 두 사람 다 저를 많이 위해주고 아껴주던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보다 한 살 어렸던 시동생은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다녔었는데 직장이 좋다고 뻐기는 일 한 번 없이 형을 항상 존중하는 우애 좋은 동생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시댁 식구들과 화목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다 저희 딸이 돌이 막 지났던 결혼한 지 3년 뒤에 해 6개월간 말기 췌장암 투병 끝에 결국 시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났을 때 정말 하늘이 떠나가라 울기도 했죠.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누구보다 효자였던 남편과 시동생은 정말 많이 힘들어했어요. 저는 무엇보다 시동생이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남편이야 곁에 저와 딸도 있고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도 걱정스러운 마음에 자주 챙겨주려고 하셨지만 시동생 옆엔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니와 둘이 살던 집에서 시동생 혼자서 얼마나 슬퍼하고 쓸쓸했겠습니까? 때문에 전 전보다 훨씬 자주 시동생을 집으로 초대해 식사를 대접하고 가족끼리 바람을 쐬러 갈 때도 항상 시동생과 함께 하려고 노력했어요. 도련님, 저희 이번 주말에 대공원으로 바람 좀 쐬러 가려고요. 요즘 날씨가 좋잖아요. 도련님도 같이 가요. 아니에요, 형수님. 가족끼리 보내는 시간을 매번 제가 방해하는 것 같아서 저 마음이 불편해요. 전 그냥 집에 있을게요. 형하고 예솔이랑 셋이 다녀오세요. 에이, 도련님도 같은 가족인데 방해는 무슨 방해예요. 토요일 아침에 차로 데리러 갈 테니까 딱 준비하고 계세요. 저희랑 안 나가면 도련님 혼자 또 어머님 사진만 보면서 우울해하고 있을 거 뻔히 다 아는데 절대 도련님 혼자 못 둬요. 예솔이가 삼촌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죠? 도련님도 조카 바보가 따로 없잖아요. 오늘은 같이 놀러 갔다가 예솔이랑도 시간 많이 보내고 저희 집에서 남편이랑 술도 한잔하고 푹 주무시고 가세요. 그렇게 시동생을 챙기다 보니 고맙게도 시동생은 남편처럼 점차 다시 기운을 찾아갔습니다. 남편과 시동생은 그 일에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는지 제게 항상 고마워하더라고요. 남편은 전보다 훨씬 저와 저희 친정에 잘하려고 노력했고 시동생 또한 전보다 훨씬 가까워진 제게도 저희 딸에게도 좋은 시동생이자 삼촌이 되어주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어머, 도련님, 3일 동안 지방 출장 다녀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피곤하실 텐데 바로 집에 가서 쉬시지 왜 저희 집에 오셨어요? 형수님이랑 우리 예솔이 생각나서 경주 특산물을 좀 샀는데요. 먹는 거라 빨리 드리고 싶어서 이것만 드리고 가려고 잠깐 들렀어요. 아휴, 내가 못 살아. 왜 출장만 가면 빈손으로 못 오고 뭘 자꾸 이렇게 사다 주세요.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아, 도련님, 저녁 아직 안 드셨죠? 지금 밥 차리고 있으니까 얼른 한술 뜨고 가세요. 게다가 시동생은 가족을 끔찍이 생각할 뿐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선량한 사람이었어요. 시동생은 대학생 시절부터
과외와 아르바이트를 하며 소액 기부를 시작했다더군요. 벌이가 늘어나며 기부와 후원 금액도 조금씩 늘리고 가끔 시간을 내 봉사도 다니곤 했습니다. 제 시동생이어서가 아니라 시동생은 그렇게 정말 나에게 이른 천사가 땅으로 내려왔나 싶을 정도로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시동생이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2년 뒤 결혼을 하겠다고 말했을 때 남편과 전 쌍수를 들고 환영했어요.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시동생의 말에 남편도 저도 깜짝 놀라기도 했죠. 지인 모임에 갔다가 우연히 만난 사람이야, 형. 만난 진 1년 정도 됐고 그 사람 부모님이 의료기기 사업을 하는 분들인데 외동딸이라 나중에 그 회사 물려받으려고 부모님 회사에서 같이 일하고 있대. 근데 형, 사실 우리 혼전 임신을 하게 됐어. 지금 그 사람 임신 6주 차야. 형수님 놀라셨죠? 이런 소식을 알려드리게 돼서 죄송해요. 그런데 저한테 찾아온 선물 같은 아이 꼭 지켜내고 싶어요. 아이가 생겼다고요? 세상에 축하드려요, 도련님. 시동생은 동서와 결혼 이야기가 막 오가던 중 축복 같은 새 생명부터 얻게 된 겁니다. 그렇게 시동생은 계획하지 않은 아이가 생겨 빠르게 결혼을 진행하게 됐어요. 시동생은 결혼식을 올리고 나면 처가살이를 하기로 했다고 말해주더군요. 처가에 들어가서 사신다고요? 네, 형수님. 아무래도 애지중지 키운 외동딸이라 장인 장모님 되실 분들이 정희한테 애착이 많이 있으세요. 게다가 임신까지 했으니 두 분이 직접 딸을 보살펴주고 싶으신가 봐요. 다행히 처가가 집도 크고 방들도 넓어서 신혼생활하면서 아이 키우기에 전혀 무리가 없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감사한 일이죠 뭐. 제가 집에 없을 때 정혜를 도와줄 분들이 옆에 계시니까요. 게다가 형수님도 아시다시피 처가 될 집이 평범한 저희 집하고 달리 부유한 편이잖아요. 그런데 두 분은 그런 건 신경도 안 쓰시고 절 사위이자 아들로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그런 좋은 분들이니까 형수님도 형도 제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시동생한테 들어보니 다행히 사돈 어른들은 좋은 분들인 것 같더군요. 이후 상견례 때 뵀을 때도 조금 거들먹거리는 면모가 있긴 했지만 양친이 안 계신 우리 문서방, 앞으로 우리가 데리고 살면서 친부모처럼 잘 보듬어 주겠습니다. 그러니 사돈들께선 아무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고 저희에게 웃으며 말해주시더군요. 또한 첫인사를 왔을 때 당차고 밝은 동서의 모습을 보니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남편도 저도 한시름 걱정을 덜어놓았죠. 그동안 현우 오빠를 친동생처럼 잘 챙기고 보살펴 주셨다고 들었어요, 형님. 제가 편하게 형님이라고 불러도 되죠? 아무튼 이젠 제가 두 분을 대신해서 우리 현우 오빠의 누구보다 든든한 편이 되어줄 거예요. 사실 제가 아직 여자 만날 생각 없다는 현우 오빠를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꼬셨거든요. 결국 이렇게 당당히 오빠를 쟁취했으니 그만큼 살면서 오빠한테 더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귀하게 자란 부잣집 외동딸이어 그런지 언행이 거침없긴 했지만 그 당참이 나름대로 사랑스럽게 느껴졌어요. 무엇보다 의지가 참 강한 사람인 것 같아 은근히 마음 여린 시동생과 참 잘 어울리는 짝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후에 일어날 일은 어리석게도 남편도 저도 상상도 못하고 말이죠. 저와 남편은 시동생의 부탁으로 혼주석에 앉았습니다. 결혼식이 진행되는 내내 4살 배기 딸은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돌봐주셨죠. 그렇게 앉아서 늠름한 시동생을 지켜보는데 돌아가신 시어머니 생각에 자꾸 눈물이 나더군요. 그제야 시어머니께서 왜 저희 결혼식 때 돌아가신 시아버지 생각에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리셨는지 조금은 알 것 같더라고요. 형수님, 왜 이렇게 우세요? 그냥요. 어머님이 지금 도련님, 아니 서방님을 보셨으면 정말 많이 좋아하셨겠다 싶어서요. 결혼 축하드려요, 서방님. 감사해요, 형수님. 형수님, 저 형하고 형수님이 걱정하지 않게 꼭 행복하게 잘 살게요. 그러니까 이제 형수님도 제 걱정 좀 덜어놓으세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유독 정이 많이 들어서 그런지 친동생을 결혼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 과장 좀 보태서 자식을 결혼시키는 것 같은 마음도 들더군요. 저는 동서의 손도 맞잡고
꼭 행복하게 살라고 말해주며 두 사람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더없이 응원해 주었습니다. 이후 남편과 저는 이젠 셋이 아닌 넷이서도 여전히 우애 좋게 지내며 종종 만남을 이어갈 줄 알았어요. 신혼 초엔 정말로 시동생 부부와 만나 밥도 가끔 먹고 시동생과 안부 전화도 전처럼 자주 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몇 달 뒤 동서가 딸을 낳고 얼마 안 됐을 때부터 동서와의 교류는 점점 뜸해지기 시작했죠. 서방님, 동서 요새 몸은 좀 어때요? 안부 물으려고 얼마 전에 전화했었는데 전화를 동서가 안 받더라고요. 아, 잘 지내고 있어요. 최근에 애 어린이집에 맡기고 다시 복직하면서부터 그 사람 정신이 많이 없어졌어요. 아마 그래서 전화 못 받았을 거예요. 걱정해 주셔서, 그리고 그 사람 임신 기간에도 출산하고 나서도 보약도 선물도 자주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형수님. 아니에요. 서방님하고 어머님도 예전에 저한테 똑같이 해주셨잖아요. 제가 어머님 대신 동서에게 해주는 거죠, 뭐. 그런데 서방님, 목소리가 왜 이렇게 어두워요? 저번에 통화할 때도 그러더니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 거. 그냥 요새 일도 좀 힘들고 애도 어려서 육아하느라 체력이 딸리나 봐요. 그래도 장인 장모님도 많이 도와주고 계셔서 괜찮아요. 사는 게 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전 괜찮은데 우리 예솔이도 형수님도 저 살기 바쁘다고 자주 못 찾아뵈서 그게 죄송하네요. 출산 후라 만나긴 힘들어도 동서가 걱정되어 저는 동서의 집으로 이것저것 많이 보내주었습니다. 불편할까봐 안부 전환 어쩌다 한 번씩만 걸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동서는 제 전화를 거의 안 받기 시작하더군요. 또한 시동생마저 저와 남편과 통화를 할 때 목소리가 너무 어두워졌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남편도 저도 너무 피곤해서 그렇다는 시동생의 말을 믿었죠. 그러다 어느 날엔 웬일로 동서가 제게 전화를 걸더군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동서, 오랜만이야. 잘 지내지? 저번에 윤지 돌잔치 때 얼굴 잠깐 본 후로 처음 통화하는 것 같네. 내가 저번에 서방님 편으로 윤지 옷 한 벌 사서 보냈는데 잘 받았어? 아, 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저는 동서가 고맙다는 말을 하려고 제게 전화를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돌아온 동서의 말은 서운하기 그지없더라고요. 형님, 마음은 감사한데요. 형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부모님이 돈이 좀 많으시잖아요. 형님이 신경 써주시는 건 알겠는데 저희 부모님이 이미 알아서 제 보약도 저희 딸 옷가지나 아기용품도 최고급으로 사주고 계세요. 형님이 보내주시는 건 제가 잘 안 먹고 안 쓰니까 이제 그만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죄송해요. 나름대로 동서를 귀찮게 하지 않으면서도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대신해 잘해주고 싶었건만 동선 그게 도리어 부담스러웠던 모양입니다. 하긴 자신의 부모님이 더 좋은 것들을 듬뿍 챙겨주고 계시니 애초에 제 선물은 필요가 없었겠다 싶더라고요. 동서의 말이 서운하기도 했지만 내가 괜히 오지랖을 부렸나 싶어 얼굴이 화끈거리기도 했죠. 그래도 거기까지만 해도 동서의 행동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뒤였어요. 조카의 돌이 지나면서부터 시동생은 동서와 함께 아예 명절에 집에도 안 오겠다고 양해를 구하더군요. 죄송해요, 형수님. 근데 형하고 형수님 집에 가도 어차피 제사도 안 지내잖아요. 아내가 출산 후에 산후 우울증 때문인지 많이 예민해져 있는 상태라 명절에 그냥 집에 있고 싶어 하더라고요. 우리는 언제든 볼 수 있으니까 제가 나중에 따로 찾아뵐게요. 형수님도 그냥 부모님 댁에서 연휴 내내 친정 식구들이랑 편한 시간 보내다 오세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 여보. 물론 당신처럼 나도 서운하지만 결혼한 이상 각자의 가정을 챙기는 게 먼저 아니겠어? 재수 씨 성향이 우리랑 다르다고 한들 그냥 다른 거지. 그게 재수 씨 잘못도 아니잖아. 이젠 재수 씨랑 윤지가 현우의 1순위니까 현우의 선택을 존중해 주자고. 가뜩이나 조금씩 교류가 뜸해지며 명절 아니면 거의 볼 날도 없었건만 명절에도 안 온다던 시동생의 말이 참 서운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의 말이 100번 옳다 싶어 시동생에게도 동서에게도 서운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꿀꺽 삼키고 말아버렸죠.
이후 따로 만나러 오겠다던 시동생은 동서와 조커 없이 혼자서만 저희 집에 들렀더군요. 야, 현우야, 너 결혼 생활에 아무 문제 없는 거지? 맞아요, 서방님. 어째 안색도 점점 어두워지고 갈수록 말라도 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선 오늘도 왜 안 보여요? 요새 처가 회사 일이 많이 바빠서 그래요. 죄송해요, 형수님. 그리고 저 다이어트 중이에요. 안색이야. 요새 맨날 회사에서 야근이다 뭐다 고생하고 집에 가서 내보고 하다 보니까 잠을 잘 못 자서 그런 거죠, 뭐. 이 시기만 지나면 또다시 얼굴 좋아질 거예요. 집사람도 장인 장모님도 맨날 보양식이니 보약이니 매번 챙겨주고 있어요. 시동생은 금방 나아질 거라고 말하며 씩 웃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대체 왜 자기를 걱정하냐면서요. 그 웃음이 총각 시절에 짓던 밝고 환한 시동생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 같다. 그제야 저와 남편은 마음을 조금 놓았어요. 동서가 비록 우리에게 살가운 사람은 아니지만 적어도 시동생에게만큼은 좋은 아내인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죠. 시동생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동서와 조카, 그리고 처부모님과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잦아지며 저희 집에 잘 오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도 어쩌다 한번 동서와 조카를 데리고 저희 집에 올 때면 그때만큼은 동서도 저와 남편에게 웃으며 대화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가더라고요. 가끔 말을 서운하게 하고 형제 간의 교류엔 소홀해도 그건 그냥 동서의 성향이구나 싶어 남편도 저도 동서를 이해하게 됐죠. 하지만 그건 전부 저와 남편의 속 편한 착각이었던 겁니다. 여보, 당신 서방님한테서 전화 온다. 정말이네? 그러고 보니 요즘 현우이 놈 바쁘다고 벌써 몇 달이나 못 만났네. 마지막 통화도 언제 했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웬일이래? 현우야. 어느 평일의 저녁, 그날따라 남편도 저도 일이 빨리 끝난 날이라 딸과 함께 이른 저녁을 먹고 막 치우고 있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한동안 만나지 못했던 시동생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남편은 반가운 말투로 얼른 전화를 받았죠. 그런데 통화를 하던 남편의 표정이 빠르게 어두워지더군요. 그리곤 다급히 전화를 끊고 제게 옷을 입으라고 재촉하기 시작했어요. 뭐? 아니, 왜? 그래, 일단 알았다. 지금 바로 갈게. 끊어. 여보, 얼른 옷 입고 예솔이도 옷 입혀서 장인 장모님께 잠깐 맡아달라고 부탁드리자. 갑자기 무슨 일인데? 서방님이 뭐라고 하셨길래 그래? 어딜 가려고? 병원. 현우 어제부터 병원에 입원해 있대. 뭐? 병원? 왜? 어디가 아프셔서? 당황한 제 질문에 남편은 차마 잠시 입을 열지 못하더군요. 그리곤 잠시 뒤 벌개진 눈으로 제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주더라고요. 현우가 요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건강검진을 받았었대. 예전에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가 생각나서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예방할 목적으로 말이야. 그런데 대장 내시경을 할 때 뭔가 발견됐었나 봐. 조직 검사 결과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 대장암 2기로 추정된다고 했대. 그래서 급하게 수술 날짜 잡았대. 어제 입원해서 내일 수술하나 봐. 뭐? 대장암? 충격적인 남편의 말에 몇 년 전 암으로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생각나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 때와 달리 비교적 초기에 발견됐다고는 하지만 암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진즉 겪었던 터라 두려움부터 몰려왔죠. 저는 남편을 따라 급히 옷을 갈아입고 친정의 딸을 부탁한 뒤 서둘러 시동생의 병원으로 향했어요. 시동생은 몇 달 사이 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야위고 안색도 탁해져 있더라고요. 서방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네?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형수님. 놀래켜 드려서 죄송해요. 죄송하긴요. 서방님이 이렇게 될 때까지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오히려 죄송하죠. 시동생은 힘없이 웃으며 며칠 전 회사도 휴직을 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눈물 짓다 보니 뭔가 이상하더군요. 근데 서방님, 사돈 어른들은요? 그리고 동서는요? 애 때문에 다 같이 여기 와 있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한 사람도 병실을 안 지키고 있어요?
아니면 잠깐 나가신 건가요? 제 말에 시동생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더군요. 그러더니 이내 흐느끼는지 마른 어깨를 조금씩 들썩이기 시작했죠. 저와 남편은 잠시 시선을 맞부딪혔습니다. 둘 다 뭔가 일이 있음을 깨달은 겁니다. 저는 그런 시동생에게 진실을 알아내려 재차 캐묻기 시작했죠. 시동생은 잠시 뜸을 들이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들은 진실은 남편과 저를 경악해 하기에 충분했어요. 형, 나 이혼할 거야. 형수님, 계속 안 좋은 소식을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그런데 저 도저히 더 이상 그 사람과 장인 장모님과 못 살겠어요. 그래서 혼자서 이혼을 준비한 지 이미 조금 됐어요. 이혼이요? 아니, 갑자기 왜요? 동서랑 사돈 어른들이 잘해준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거 다 거짓말이었어요. 두 사람이 걱정할까봐 제가 일부러 거짓말까지 하면서 숨겼던 거예요. 저 그 집에서 철저히 무시당하고 손찌검까지 당하고 살았어요. 뭐라고요? 손찌검이요? 시동생의 말을 듣는데 남편이나 저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문제가 있어 봐야 성격 차이 정도를 예상했지 그 이상은 차마 상상조차 못했거든요. 시동생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장인 장모님이 절 환영해 줬다는 말도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요. 두 분, 제가 부모님도 없고 집도 별 볼 일 없다고 원래 저를 반대했었대요. 저도 결혼하고 나서 집사람한테 들은 얘기예요. 어쩐지 아들처럼 대해주겠다 어쩐다 하는데 눈빛이 싸늘하더라고요. 두 분은 결혼을 반대하다가 아내가 혼자 계속 밀어붙이기도 했고 혼전 임신까지 해오니까 한운 수 없이 절 대리사이 데려오듯 받아줬던 거예요. 그래서요? 그럼 처음부터 그 집에서 무시를 받고 살았다고요? 처음엔 이렇게 심하진 않았었어요. 적어도 집사람은 제 편이었거든요. 근데 날이 갈수록 장인 장모님은 저만 보면 못마땅한 눈초리를 보내고 대놓고 제 밥은 반 그릇도 안 되게 담아주고 반찬은 장아찌 하나만 밀어주면서 차별하더라고요. 별 볼 일 없는 놈 사이로 받아줬으면 처가에 넙죽 엎드려서 잘할 생각을 해야지. 어디 부모도 없는 형네 집을 명절에 가겠다고 하냐면서 명절에 아무 데도 못 가게 하고요. 게다가 처음엔 제 편을 들어주던 집사람도 애 낳고 저에 대한 마음이 빠르게 식었는지 자기 부모 따라서 저를 똑같이 무시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집사람 저랑 연애할 때 잠깐 잠잠했었던 거지. 원래 나가서 놀기 그렇게 좋아했다네요. 그래서 우리 딸 어린이집에 맡기고 복직하고 나서도 회사를 나갔다 빠졌다 하면서 그렇게 밖으로 술 먹으러 나돌아다니더라고요. 회사 일에 그렇게 무책임하면 어떡하냐. 집에 와서 애도 좀 봐라. 하고 잔소리라도 하면 오히려 장인 장모님이 제 어깨를 넘어뜨릴 듯 마구 밀치면서 저한테 악을 썼죠. 네가 뭔데 귀한 우리 딸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나랑 내 남편도 아까워서 손 한 번 못 대고 키운 딸인데 애야 네가 싸질러 놨으니 네가 돌보면 될 일이고 회사 일이야 어차피 사장이 우린데 네가 왜 잔소리를 하냐. 야, 볼 거 없는 너 같은 인간을 사이로 받아줬으면 우리 집 머슴이라도 될 생각으로 충성해야지. 이게 아직도 우리랑 맘먹어도 될 줄 아네. 이 집에서 자리 지키고 살고 싶으면 똑바로 해. 하고 말이에요. 저 그렇게 결혼하고 5년 동안 그 집에서 서럽게 살았어요. 시동생은 툭하면 그들에게 별 볼 일 없는 놈, 하찮은 놈, 벽지에 묻은 얼룩만큼도 쓸모없는 놈 하며 무시와 굴욕을 당했다더군요. 심할 땐 그들에게 이마 어깨를 밀쳐지고 기분 나쁘게 뺨을 툭툭 치는 등 손찌검까지 당했다고 했죠. 그 와중에 동설한 여자는 자기 부모를 따라 시동생을 무시하며 애도 돌보지 않고 밖으로만 나돌았다고 하더군요. 그 여자 부모도 손녀는 나 몰라라 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하원시키고 돌보는 모든 일은 전부 시동생 차지였다고 해요. 그 와중에 자기들 사회적 체면은 차리겠다고 다들 밖에선 저한테 잘하는 척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형수님도 보셨죠? 형하고 형수님 만날 땐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하고 저한테도 잘하는 척 했던 거예요. 저도 두 분이 걱정할까봐 그냥 내버려 두긴 했지만 정말 역겹더라고요. 제가 대장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알렸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역시 재수 온 붙은 인간은 뭘 해도 재수가 없어.
그 나이에 양친 다 죽은 걸 볼 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데 괜히 악재 온 게 우리 옆에서 징징거리지 말고 얼른 병원 가서 해결해 달라고 해. 에이, 귀찮게 우리가 자네 때문에 애까지 봐야 되지 않는가? 이게 바로 장모란 여자가 한 말이에요. 엄청나죠? 저런 망언을 하는 자기 엄마 옆에서 동선 이렇게 투덜댔다더군요. 아, 나 이번 주에 파티도 가야 되고 약속 풀인데. 당신 요새 암 2기 정도는 그냥 감기 같은 거인 거 알지? 괜히 유난 떨면서 나한테 간병 같은 거 맡기기만 해. 난 절대로 안 가. 뭐 애야 뭐 엄마랑 아빠가 봐주시겠지. 아무튼 내가 남자 하나는 아주 개똥을 골랐어. 아휴, 친구들은 의사, 변호사 아니면 기업 후계자들이랑 결혼해서 떵떵거리면서 잘만 살더만. 내 남편이란 인간은 고작 재산이 아니라 암이나 집으로 들여오고. 아우, 짜증나 진짜. 시동생은 그동안 수많은 서름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딸을 위해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려고 했다더군요. 피눈물을 홀로 삼키고 삼키며 참고 또 참았다고 해요. 하지만 동서마저 날이 갈수록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변하고 조카에게 없으니만 못한 엄마가 되어가자 그때부터 이혼을 준비했다고 했죠. 시동생은 그동안 처부모와 동서의 욕설과 지나친 막말, 조롱과 무시, 손찌검까지 모든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동영상으로 촬영해 놨던 겁니다. 저희에게 자신이 당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으며 증거 영상과 녹음 파일을 들려주는데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줄줄 흐르더군요. 옆을 보니 남편은 주먹을 꽉 쥔 채 흐느끼며 부르르 떨기까지 하더라고요. 이제 이혼 요구만 하면 끝나는 일이었는데 마침 제가 암에 걸린 일이 그 계기가 되겠네요. 형수님, 저 이제는 그만 이혼하고 저희 딸하고만 둘이서 행복하게 살려고요. 형, 잘 사는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아프고 이혼하는 모습까지 보이게 돼서 정말 미안해. 넌 언제까지 그렇게 바보처럼 착해 빠져 있을래? 처음 그 인간들이 무시했을 때 집을 뒤집어 엎고 나왔어야지. 아니면 나랑 네 형수한테 말이라도 했어야지. 맞아요, 서방님. 그리고 그 미안하다는 말 좀 그만하세요. 서방님이 아프고 싶어서 아파요? 그런 집안인지 알고 결혼했어요? 아니잖아요. 서방님 혼자 그렇게 힘들 동안 한 줌의 도움도 못 되어드려서 죄송해요. 네, 얼른 이혼하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근데 저 절대로 그 인간들 순순히 못 놔두겠어요. 서방님, 제가 꼭 서방님 대신 그 인간들에게 복수해드릴게요. 눈이 돌아간다는 게 바로 이럴 때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법 없이도 살 이런 천사 같은 사람을 지들이 뭔데 기르는 똥개만도 못하게 대한 건지 분노가 온몸을 휘감더라고요. 저는 몰랐던 동생의 불행에 눈물을 멈출 줄 모르던 남편 곁에서 이를 뿌드득 갈며 반드시 복수하겠노라 다짐했죠. 저와 남편은 시동생의 곁을 지키려 한동안 회사에 휴가를 썼습니다. 그동안 지독히 마음고생을 했던 시동생을 이렇게 힘든 시기에 혼자 두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다음날 오후 시동생은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저녁이 돼서야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어찌나 남편과 손을 잡고 기도를 했는지 우리 부부의 두 손은 한껏 축축해져 있더라고요. 저는 저희 딸을 봐주고 계신 친정 부모님께도 이 소식을 전해드렸고 부모님은 자신들의 일처럼 안도하며 잘 됐다고 말해주셨죠. 서방님, 수술 받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우선은 좀 쉬세요. 저와 남편은 잠시 시동생을 간호사분들께 잘 부탁한다고 말씀드리고 병원을 빠져나왔어요. 시동생의 수술도 무사히 끝났으니 감히 저희 시동생에게 몹쓸 행동을 일삼은 인간들에게 처절한 복수를 해주기 위해서요. 우리가 향한 곳은 바로 시동생의 집이었죠. 어머, 형님, 여긴 어쩐 일로? 아주버님도 오셨네요. 우선 들어오세요. 마침 집엔 동서와 두 부모까지 모두 있더군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 보니 당시 4살이던 조카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꽉꽉 메우고 있더라고요. 아빠 보고 싶어요. 엄마, 아빠 언제 와요? 아우, 시끄러워. 너희 아빠 금방 올 거니까 좀 조용히 해. 엄마, 아빠, 우리 형님하고 아주버님 오셨어. 뭐? 어머,
사돈들이 왔어? 무슨 일로 왔어요? 그들은 우는 조카는 신경도 쓰지 않은 채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우리를 맞이하더군요. 남편은 기가 찼는지 그들에게 소리쳤어요. 무슨 일이요? 그게 지금 우리한테 할 소리입니까? 내 동생 지금 암 수술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 몰라요? 근데 어떻게 같은 집에 사는 장인 장모랑 아내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코빼기도 안 비춰요? 아휴, 난 또 뭐라고. 우리도 가려고 했는데 요즘 우리 회사 일이 너무 바빠요. 게다가 하루 종일 빽빽 우는 우리 윤지도 봐야 돼서 우리 정혜도 나도 남편도 아무도 못 갔지. 맞아요, 아주버님. 설마 우리가 일부러 안 갔겠어요? 저도 집에서 마음 아파서 많이 울었다고요. 그래도 초기암이면 완치도 잘 된다니까 크게 걱정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당신들이 그동안 내 동생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왔는데 어디서 말도 안 되는 발뺌질이야? 사람 무시하고 모욕 주고 손찌검하고 애도 듣던 대로 저렇게 울든 말든 방치시켜 놓고 쓰레기 같은 인간들아. 윤지야, 큰아빠한테 와. 남편은 그들을 향해 누나를 부라리며 울고 있던 조카를 안아들었습니다. 그리곤 다시 마구 욕짓거리라도 하려는 기세기에 저는 잠시 남편을 손으로 막았어요. 그리곤 그들을 향해 지갑에서 제 명함을 하나 빼서 날려버렸죠. 여보, 이런 인간들은 말로 해선 안 돼. 이보세요들, 그거 제 명함이거든요? 좀 주워서 보시죠? 갑작스런 남편의 폭발된 분노와 제 행동에 동서의 부모는 당황한 표정으로 멍청스럽게 제 명함을 주워들더군요. 그리고 제 명함을 들여다본 순간 두 인간의 눈알은 튀어나올 듯 커다래졌어요. 동서에 붙이는 제게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사돈, 신문사 기자였어요? 얘 정혜야, 너 알고 있었어? 그게 왜 아빠? 아이고, 내가 못 살아. 그런 중요한 건 진즉 이 아빠한테 말을 했었어야지. 그게 뭐, 형님, 아주버님이랑 지금 우리가 남편한테 한 행동 다 알고 화라도 내려고 여기 쳐들어온 거예요? 웃겨, 진짜. 그이나 형님하고 아주버님이나 가진 것도 없으면서 주제도 모르고 자기가 뭐라도 되느냐 행동하는 거 진짜 웃긴 거 알아요? 그래요. 우리가 무시 좀 했어요. 근데 무시할 만해서 한 거지. 우리가 괜히 그랬겠어요? 그렇게 주제 파악을 시켜놔야 이런 좋은 집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해준 우리 은혜를 알고 납작 끼어서 살 거 아니에요. 이제 그인 두 사람 가족이 아니라 내 남편, 우리 가족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요. 이야, 정혜야. 너 조용히 좀 해. 아이고, 임자. 제 입 좀 다물게 해봐. 네, 제 직업은 바로 신문사 기자였어요. 저는 제 직업을 이용해 그들에게 호된 복수를 해주려고 한 거죠. 얼굴이 사색이 된 부모와 달리 동선 아직 사태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비웃음을 흘리며 본론을 말했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그게 딱 동설 두고 하는 말이었네. 무시할 만하면 무시해도 된다 이거지? 알았어. 그럼 난 인간 같지도 않아서 상종하기도 싫은 동서랑 동서 부모님 이제부터 철저하게 무시하고 짓밟아 줄게. 무식한 딸이랑 달리 두 분은 사태 파악이 되시죠? 네, 저 기자예요. 그리고 우리 서방님한테 일어났던 모든 일, 당신들의 추악한 본성, 내가 언론에 죄다 폭로할 거예요. 의료기기 회사 사장 일가 실체 하고 말이죠. 요즘 인터넷 무지하게 무서운 거 아시죠? 아마 기사 나가면 불매운동부터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이고, 사돈. 사돈지간끼리 왜 이럽니까? 문서방한테 무슨 얘기를 듣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다 오해예요. 우선 우리 말 좀 들어봐요. 예, 무슨 오해요? 우리 서방님 이마랑 어깨에 손찌검한 거,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하고 먹는 걸로 서럽게 차별한 거, 암 걸린 우리 서방님한테 사람 같지도 않은 말 한 거, 전부 우리 서방님이 녹음하고 영상 촬영도 다 해놨어요. 자, 봐요. 저는 당황해서 발뺌하려는 그들에게 시동생이 보내준 증거를 보여주고 들려줬습니다. 그제야 사태 파악이 됐는지 동서 또한 자기 부모처럼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가더군요. 저는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싸늘한 표정으로 소리쳤죠. 당신들은 서방님을 우습게 본 모양인데 우리 서방님 똑똑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워낙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고 착해서 어떻게든 딸을 위해 가정을 안 깨려고 노력했던 거지. 바보여서 그냥 당하고 산 게 아니라고요. 이혼을 결심했을 때부터 우리 서방님, 당신들 만행에 대한 증거들 다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당신들 딸은 우리 서방님한테 이혼당하고 당신들 셋은 전부 나로 인해 사회적으로도 매장당할 거라고요. 알겠어요? 내가 당신들 절대 평생 얼굴 못 뜨고 살게 할 거야. 아주 폭삭 망하게 할 거라고. 감히 내 가족을 건드려? 어디 그 대가 한번 호되게 치러봐. 그리 큰 회사도 아닌데 이런 불의의 기사가 터지면 동서 부모의 회사에 타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제 말에 세 사람은 일이 잘못됐음을 단단히 느낀 것 같더군요. 왜냐하면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세 사람은 제게 손이 발휘되도록 싹싹 빌기 시작했거든요. 형님,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냥 전 저희 엄마 아빠가 남편한테 하도 뭐라고 하니까 처음엔 말리다가 나중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다 저희 부모님 때문이에요. 사돈, 나랑 집사람이 젊었을 때도 공부만 했지 인성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어. 그래서 우리가 사위를 어떻게 대해야 잘 대하는 건지 몰라서 그랬네. 뜻은 나쁜 뜻이 아니었어. 우리가 이번 기회에 단단히 우리 버릇을 고치겠네. 제발 마음 좀 풀게. 어, 그래 사돈. 가족끼리 이런 일로 언론에 오르내리면 다들 집안 망신 아닌가? 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 시키는 대로 다 할게. 말만 해. 가관이었습니다. 동서는 자기 부모 탓을 하고 있고 동서 모친은 자신들을 벨도 없이 깎아내리고 동서의 부친은 해결 방안을 찾으려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죠. 저는 그런 동서의 부친을 뿌리치며 단 한 가지의 조건을 말했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요? 내가 원하는 건 하나예요. 당장 우리 서방님한테 가서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우리 서방님이 용서해 줄 때까지요. 빌라고? 함, 그렇게 하겠네. 병원이 어딘가, 몇 호실에 있는지 말해주게. 우리가 당장 달려갈 테니까. 병원도 어딘지 몰라요? 기가 차서 진짜. 네, 그러세요. 그리고 당신들한테 우리 윤지, 나랑 우리 남편은 절대 못 맡기니까 애는 우리가 데려갈게요. 문제 있어, 동서? 아니요. 없죠, 형님. 안 그래도 아니, 아무튼 데려가세요. 저와 남편은 용서를 빌려와도 시동생이 조금 회복된 내일이나 오라며 병원을 알려주곤 그 집을 그대로 나와버렸습니다. 아빠를 찾느라 울다가 목까지 쉰 조카를 짐을 챙겨서 데리고 말이죠. 이후 저와 남편은 번갈아 가며 저희 딸과 조카를 돌봤고 시동생을 간병했어요. 제 말대로 동서와 그 부모는 다음 날부터 줄기차게 시동생을 찾아와 용서를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지만 시동생의 태도는 냉랭하기 그지없었죠. 이제 와서 용서요? 싫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짓뭉개지고 혼자 피눈물 흘렸는지 아세요? 저는요, 하루하루가 지옥인 그 집을 우리 윤지 하나만 보고 버텨왔어요. 근데 제가 힘들어하면 할수록 당신들은 더욱 신나서 날 괴롭혀댔죠. 그 죄값 이젠 치르시면 되겠네요. 저는 증거도 다 가지고 있으니 당신들 딸이랑 이혼할 거고 윤지도 제가 데려갈 거예요. 당신들도 당신들 딸도 우리 윤지한테 관심 없는 거 증거로 다 남겨놨으니까 법원도 당연히 제 손을 들어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나랑 우리 윤지가 떠난 후에 얌전히 언론의 심판을 받으면 되겠네요. 여보, 당신 화 많이 났구나.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눈물까지 보이면서 싹싹 빌고 있잖아.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어? 그래. 이혼하고 우리 윤지도 데려가. 양육비도 꼬박꼬박 보낼게. 그러니까 우리 사과 좀 받아주라. 어? 우리 부모님 회사 그런 기사 나면 당장 망해. 그러니까 받아줄 생각 없다고. 돌아가. 퇴원일이 다가오는데도 시동생이 사과를 받아줄 생각을 안 하자 새 인간은 똥줄이 탄 모양이더군요. 하루는 남편에게 시동생 간병을 맡기고 집에서 애들을 보고 있는데 동서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동서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엉엉 울면서 말했죠.
형님, 남편한테 열심히 용서를 구하고 있는데요. 애 아빠가 도저히 사과를 받아줄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해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받아줄 때까지 빌어. 서방님이 용서 못 해준다면 나도 참을 이유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저번에 깜빡하고 말 못했는데 우리 서방님이 암 걸린 거 난 전부 동서랑 동서 부모란 사람들 때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거든? 거기에 대한 위자료도 지급해. 알았어? 얼마요? 나한테 묻지 말고 알아서 가지고 와. 끊어. 저는 더 이상 징징대는 소리를 듣기도 싫어 전화를 확 끊어버렸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던 동서와 그 부모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시동생이 퇴원하는 날까지 찾아와 싹싹 빌게 됐죠. 그리고 시동생이 퇴원하던 날 남편과 제가 모두 보는 앞에서 결국 시동생은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이더군요. 그래요. 당신들 딸하고 당신들이 나한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고 생각지 않지만 여기에서 그만하기로 하죠. 대신 당신들이 나한테 약속한 위자료 5억 잊지 말고 지급하세요. 그리고 우리 윤지 양육권, 친권 조금도 탐내지 말고 나한테 넘기고 두 번 다시 연락도 하지 마세요. 면접 교섭권 그따위 것도 주장하지도 말고요. 당신 알아들었지? 하긴 당신은 원래부터 애한테 관심조차 없었으니까 이게 아쉬운 조건도 아니겠다. 당신 아내로서도 애 엄마로서도 최악인 인간이었으니까. 내가 당신한테도 그리고 장인 장모님한테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 인성도 아닌 고작 경제적인 문제만 가지고 사람 무시하는 인간들은 결국 자기가 최우선시하는 그 돈으로 망하게 되는 법이야.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죄, 당신들은 언젠가 고스란히 돌려받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정말 후회하기 전에 당신들 모두 그따위 태도 고치고 착하게 살아. 알았어, 당신? 아시겠죠, 장인 장모님? 제 말 끝났으니까 이만 돌아가세요. 그렇게 자신들이 무시했던 시동생의 일침에 그들은 뭔가 할 말이 많아 보이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팔짱을 낀 채 자신들을 노려보고 있는 저와 남편을 흘끔 보고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미안하다는 말을 한 번 더 한 채 그들은 병실을 나가야 했죠. 결국 그렇게 시동생은 5억과 조카의 양육권과 친권, 다달이 양육비를 받기로 하고 동서와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5억이란 돈은 엄청난 거금이었지만 그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이었기에 차라리 회사가 망하는 것보다 5억을 주고 무마하는 게 나을 거라고 판단한 모양이더군요. 솔직히 마음 같아선 돈이고 뭐고 그냥 그들을 기자로서 사회에 고발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동생을 위해서 참았던 거죠. 만약에 고발을 했다면 시동생은 아무것도 보상받지 못했을 테니까요. 앞으로 암투병을 하며 혼자 딸을 키워야 할 시동생에게 경제적 문제는 아무래도 현실이었으니 저도 남편도 당사자인 시동생도 현실과 타협한 겁니다. 만약 법원에 가서 이혼소송과 위자료 소송을 건다고 해도 위자료도 많이 받아봤자 몇 천만 원이 다였을 테니까 말이죠. 형수님, 직업까지 내세우면서 복수해주기 정말 힘드셨을 텐데 절 위해 그렇게까지 해주셔서 감사해요. 맞아. 고마워 여보. 당신 아니었으면 난 그 집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게 고작이었을 거야. 그리고 결국 그 인간들에게 신고까지 당했을지도 몰라. 통쾌하진 않지만 이렇게나마 그들에게 사과와 함께 이것저것 받아낼 수 있었던 건 모두 당신 덕분이야. 내가 한 게 뭐 있나. 그냥 명함 하나 가지고 겁박 좀 해준 것밖에 없는데 뭘. 그리고 서방님, 아니 도련님이 당신 동생이기만 해? 도련님은 내 동생이기도 하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나서야지. 여보, 그리고 도련님, 내 가족은 내가 지킵니다. 앞으로도 나만 믿어요. 저는 고마워하는 시동생과 남편에게 쑥스러운 마음에 괜히 큰 소리를 쳤답니다. 하지만 그 말만큼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가슴에 새겨 넣은 채 여전히 저는 친정 식구들뿐 아니라 남편과 저희 딸, 그리고 무사히 이혼 후 저희 집 근처에 집을 구해 살고 있는 시동생과 조카의 든든한 지킴이로서 살아가고 있죠. 도련님, 검사 결과 잘 듣고 오셨어요? 큰 문제 없대요? 네, 이대로만 건강관리 잘하면 언젠가 완치 판정도 잘 받을 수 있을 거라네요. 시동생은 스스로 몇 차례 항암 치료를 마친 뒤 지금은 추적 검사만 받으며
건강히 지내고 있습니다. 회사에도 무사히 복직한 지 오래되어 조카를 혼자 열심히 키우고 있죠. 저와 남편은 혼자서 열심히 살아가는 시동생을 형 부부로서 가끔은 부모 대신으로서 살뜰히 챙기며 살고 있답니다. 한편 전 동서는 이혼한 뒤 단 한 번도 자신의 딸의 안부를 물어온 적이 없어요. 하긴 요즘엔 그럴 여유도 없겠더군요. 건너 건너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동서 부모의 회사는 요즘 완전 쑥대밭이라고 하더군요. 그들은 인성뿐 아니라 회사 운영도 엉망이었는지 지금 그 회사는 탈세와 불법 비자금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중이라고 했죠. 그 와중에 직장 내 갑질, 괴롭힘 문제까지 신고당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중인 것 같았어요. 잘하면 구속까지 갈 수 있는 큰 사안이라는데 참 통쾌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남의 불행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되지만 저희 소중한 시동생을 무려 5년간 괴롭힌 인간들의 최후이니 조그만 이렇게 고소해 하려고요. 제 가족에게 불행을 몰고 왔던 동서의 가족이 인과응보의 결말을 맞이하게 됐으니 저 또한 이제는 그들에 대한 분노를 제 안에서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론 아픔을 겪었던 시동생에겐 친누나 같은 든든한 존재로, 그리고 엄마를 잃은 조카에겐 엄마 대신 같은 존재가 되어주며 살아가려고 해요. 물론 당연하게도 저희 친정 식구와 남편, 그리고 저희 딸에게도 잘하면서 말이죠. 아무 조건 없이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바로 가족이니까 말입니다. 기자 일을 하다 보니 정말 다양한 세상의 소식을 접하곤 합니다. 그 와중엔 저희 시동생이 겪은 사연처럼, 아니, 간혹 그보다 훨씬 더 경악할 만한 불행한 일들도 많죠. 그런 사건들을 취재하고 지켜보면서 느낀 건 제 시동생의 전 처부모나 동서처럼 악당들은 자신의 행동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자신의 악행이 드러남으로 인해 자신이 당하게 될 창피나 사회적, 경제적 손실만을 두려워할 뿐이더라고요. 그런 인간들에게 어쩔 줄 모를 정도로 분노가 치밀 때도 있지만 가끔은 그들이 정말 불쌍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탐욕을 부리거나 남을 무시하고 괴롭히는 일에서만 삶의 기쁨이나 만족을 얻을 수 있으니 인생이 주는 진정한 행복을 그들은 평생 알지 못할 테니까요. 그리고 언젠간 세상의 법칙이 그러하듯 결국 인과응보 혹은 권선징악이 적용된 최후를 맞이할 테죠. 저는 저희 시동생처럼 억울한 피해자들이 홀로 울고만 있지 않도록 앞으로도 그런 악인들에게 걸맞은 최후를 이끌어내기 위해 열심히 발로 뛰고 양지에서든 음지에서든 세상의 불합리를 폭로할 수 있는 정의로운 기자로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 도움의 손길이 부디 어두운 곳에 가닿길 응원해 주세요. 또한 힘든 일을 겪어낸 저희 시동생의 앞길에 이젠 행복만 가득하길 또한 응원해 주시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또 행복한 내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어머니 덕에 아내의 충격적인 실체를 알게 된 40대 초반 남자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착하다고 생각했던 아내가 알고 보니 끔찍한 진실을 숨기고 있더라고요. 그 기가 막힌 일에 대해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금속 가공 공장에 다니던 중 직장 동료의 소개로 아내를 만나게 되었어요. 아내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체구도 아담한 사람이 참 열심히 살더라고요. 게다가 말 한마디를 해도 예쁘게 하고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내와 만나던 중 아내한테 특별한 습관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저랑 헤어지기 전에 꼭 편의점에 들러서 과자나 젤리 같은 군것질을 사는 거예요. 서리 씨, 군것질을 되게 좋아하나 봐. 편의점에 맨날 들르네. 아, 그게 아니라 우리 큰오빠 갖다 주려고. 동준 씨,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긴데 오늘 나랑 요 앞에서 맥주나 한 캔 할래? 저는 그 말에 맥주를 두 캔 사서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아내는 할 말이 있다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사실 우리 큰오빠가 자폐아야. 다 큰 성인인데 지능 수준은 그냥 5살짜리라고 보면 돼. 그래서 그런지 이런 군것질을 참 좋아하는데 내가 집에 갈 때마다 그냥 들어갈 수가 있어야지. 나야 멀쩡하게 태어나서 이렇게 직장 생활도 하고 밖에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만 우리 큰오빠는 그렇게 하질 못하잖아. 그 큰 몸 안에 어린아이가 갇혀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오빠만 보면 눈물이 나더라고. 아, 오빠가 둘이 있다고 하더니 큰오빠분한테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그럼 부모님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겠네. 맞아. 우리 부모님이 큰오빠 때문에 고생 엄청 많이 하셨어. 그래서 나라도 이렇게 조금씩 챙겨주고 싶어서 간식도 사가고 그러는 거야. 이거 뭐 비싼 것도 아니고 동생으로서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아낸 그렇게 말하며 눈물을 글썽이더군요. 저는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참 마음이 따뜻하구나. 가족을 항상 위하는 좋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내와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기 전 처음 예비 처가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예비 장모님이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자네, 우리 설이랑 결혼하겠다고 해줘서 정말 고맙네. 사실 집안에 장애가 있는 형제가 있으면 다른 자식들 결혼시키기가 힘든 것도 사실이거든. 그래서 우리 설이 평생 노처녀로 혼자 살게 될까봐 걱정이 많았는데 자네가 이렇게 편견 없이 우리 설이를 받아줘서 정말 고맙네. 편견을 가질 게 뭐 있나요? 큰형님께서 자폐가 있으신 게 큰형님 잘못도 아니고 가족들 잘못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고생 많이 하시면서도 이렇게 잘 키워주신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 솔직히 말하면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 너무 존경스러워요. 그리고 설희 씨도 이런 집안에서 자랐으니 좋은 아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저희 잘 사는 거 지켜봐 주세요. 그러자 예비 장모님은 정말 고맙다며 제 손을 꼭 붙잡고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그리고 얼마 후 이번엔 저희 집에 아내를 인사시키러 갔습니다. 당시 저희 어머니는 김치 공장에 다니셨고 아버지는 은퇴하고 허드렛 일 같은 걸 하면서 지내셨어요. 아내는 저희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려주신 밥을 먹으며 이러더라고요. 어머님, 김치 공장에 다니신다더니 김치 만드는 도사이신가 봐요. 어쩜 이렇게 김치가 맛있어요? 그 공장에서 파는 김치는 다 이 정도 맛이 나는 거예요? 에휴, 그런 건 아니지. 아무리 내가 김치 공장에 다닌다지만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거랑 내가 이렇게 직접 정성스레 만든 거랑 같겠냐? 그나저나 밥을 복스럽게 잘 먹으니까 너무 좋네. 요즘 아가씨들은 다이어트 한다고 깨작깨작 먹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던데 역시 사람은 밥을 잘 먹어야 돼. 그럼요. 뭐니 뭐니 해도 한국인은 밥심이잖아요. 전 하루에 한 끼는 무조건 쌀밥에 김치를 먹어야 힘이 나는 사람이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밥도 잘 먹고 생글생글 자르는 아내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아내가 가고 나서 제 여동생이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오빠, 그런데 내가 보기엔 예비 새언니가 인상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제대로 알아보고 결혼하는 거 맞아? 인상이 안 좋게 뭐가 안 좋아. 우리 엄마랑 아빠도 다 좋다고 하시는데. 그거야 당연히 그렇지. 어른들은 원래 밥 잘 먹고 애교 많으면 좋아하잖아.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난 느낌이 좀 이상해. 예비 새언니가 나이도 나랑 동갑이잖아. 자고로 여잔 여자가 알아보는 법인 거 몰라? 내가 봤을 땐 겉모습은 좋아 보여도 속에서 뭔가 감추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 왠지 모르게 그런 쎄한 느낌이 든다니까? 아유, 오바 좀 하지 마. 오늘 처음 봤으면서 무슨 쎄한 느낌이 든다고 그래. 너 괜히 부러워서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너도 얼른 남자친구 사귀라니까. 그때 저는 동생이 그냥 별 생각 없이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평소에도 이 사람은 어떤 것 같니? 저 사람은 어떤 것 같니?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저는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결혼하고 나서 저희 가족들과 정말 잘 지냈어요.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희 어머니가 몸이 안 좋아 김치 공장을 그만두셨는데 아내가 저희 엄마를 걱정하며 엄청 챙기더라고요. 여보, 우리 이번 주말에 어머니 모시고 나들이나 갈까? 일 그만두시고 평일에 집에서 혼자 심심하게 지내실 텐데 주말에라도 우리가 같이 있어드려야지.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사진도 많이 찍고 오자. 역시 본인 가족을 잘 챙기는 사람이라 그런지 저희 가족도 잘 챙기더라고요. 저는 그런 아내의 모습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처가에 자주 방문하며 장인 장모님과 살갑게 지냈어요. 그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아내는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아들이 너무 예뻐서 매일 퇴근 시간만 목 빠지게 기다릴 정도였답니다. 아이고, 우리 예쁜 희찬이. 아빠가 우리 희찬이 보고 싶어서 반차까지 쓰고 집에 달려오고 싶은 걸 겨우 참았다니까. 아유, 여보. 집에 오면 손부터 씻으라고 했지? 하여튼 아들 바보가 따로 없다니까. 저는 그렇게 하루하루 아들을 바라보며 행복에 겨워 살았답니다. 그런데 행복하기만 했던 저와는 다르게 아내의 상태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들을 낳은 지 한 달쯤 됐을 때부터 아내의 표정이 점점 안 좋아 보이는 겁니다. 하루는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아내가 절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기까지 했어요. 여보,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나 너무 힘들었단 말이야. 하루 종일 혼자 애 보느라 화장실도 제때 못 가고 진짜 힘들어 죽겠어. 아유, 그랬어? 내가 좀 더 일찍 왔어야 됐는데 미안해. 희찬이 내가 볼 테니까 얼른 쉬어. 아무래도 아내는 하루 종일 혼자 애를 보는 게 정신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퇴근하면 아내가 쉴 수 있도록 최대한 제가 아이를 다 보고 집안일도 도맡아 했답니다. 그런데 아내의 증세는 점점 더 심해져 갔어요. 하루는 새벽에 자고 있었는데 아내가 제 팔을 찰싹 때려서 깨우는 거예요. 여보, 지금 애가 저렇게 울고 있는데 잠이 와? 난 새벽에 희찬이가 울 때마다 수시로 깨서 우유 먹이고 다시 재우고 힘들어 죽겠는데 당신은 코까지 골면서 잠이 오냐고. 난 맨날 잠도 못 자고 완전 미쳐버릴 것 같단 말이야. 아, 미안해.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희찬이 우는 소리를 못 들었네. 내가 희찬이 재울 테니까 당신은 얼른 자. 알았지? 아내는 잠을 잘 못 자 다크서클이 심해지고 하루하루 초췌해져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혼자 거울을 보면서 또 우울해하더라고요. 여보, 나 요즘에 거울만 보면 내 자신이 너무 싫어져. 애 낳고 나니까 피부도 칙칙해지고 뱃살도 다 늘어졌잖아. 나 그래도 예전엔 예쁘다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이젠 그냥 아줌마가 따로 없다고. 여보, 왜 그런 소리를 하고 그래? 내 눈엔 아직도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 그러니까 너무 우울해하지 말고 우리 좋은 것만 생각하자. 어? 하지만 제가 아무리 위로를 한들 나아지지 않았어요. 게다가 입맛이 없다면서 밥도 잘 안 먹지 사소한 걸로 짜증도 많이 내더라고요. 저는 너무 걱정되는 마음에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동준아, 그거 혹시 산후우울증 아니니? 애 낳고 나면 호르몬 때문에 산후우울증에 걸리는 산모들이 많다고 하지 않니? 아휴, 우리 예쁜 며느리가 아프다는데 시애미가 돼서 내가 도와줘야지 안 되겠네. 그 이후로 저희 어머니는 저희 집에 자주 찾아오셔서 애도 봐주고 집안일도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한테서 사진이 한 장 온 겁니다. 예쁜 벚꽃을 배경으로 아내랑 저희 어머니랑 저희 아들이랑 셋이서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제가 전화해서 어디 간 거냐고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알아보니까 우울증이 있으면 햇빛을 쬐서 비타민 D를 합성해야 된다고 하더라. 요즘에 날씨도 좋은데 집 앞에만 산책하는 것보단 이렇게 벚꽃 구경도 한번 하는 게 좋지 않니? 그래서 내가 우리 며느리 데리고 여의도에 벚꽃 구경 좀 한번 하러 왔다. 어머닌 혼자 애를 데리고 외출하기 힘든 아내를 위해서 같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기분 전환을 많이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아내의 기분을 좋게 해주려고
평소에도 칭찬을 많이 해주시더군요. 아이고, 우리 희찬이 너 엄마를 닮아서 그런지 웃는 게 정말 예쁘네. 내 주변에 아들 결혼시킨 사람이 한둘이 아니지만 아무리 봐도 우리 며느리가 제일 예쁘더라. 에이, 어머님, 너무 오바가 심하신 거 아니에요? 저 그렇게까지 예쁘진 않은데 저 애 낳고 나서 살도 축축 처지고 완전 볼품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 눈엔 예쁘기만 하구만. 솔직히 말해서 누가 널 애 엄마로 보겠니? TV에 나오는 연예인들도 다 비키라고 그래. 누가 뭐래도 며느리가 최고야, 최고. 어머님도 참 자꾸 그러시면 저 진짠 줄 안단 말이에요. 게다가 저희 아버지도 아내가 많이 걱정되셨는지 몸이 튼튼해야 된다며 보양식도 많이 사주시고 간식 같은 것도 자주 사다 주시더라고요. 예, 며느라, 내가 너 먹으라고 간식 좀 사왔다. 요즘 젊은 애들은 우울하면 단게 땡긴다며? 그래서 한번 사봤는데 이거 이름이 카마롱이라나 뭐라나. 마카롱이에요, 아버님. 저 마카롱 좋아하는 건 어떻게 하셨어요? 저번엔 아이스크림 와플도 사다 주시더니 아버님 덕에 달달한 거 많이 먹으니까 기분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맨날 이런 거 먹다가 살 뒤룩뒤룩 찌면 어떡하죠? 살이 좀 찌면 어때서? 우리 며느리 기분만 좋아질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그나저나 또 먹고 싶은 건 없니? 지난번에 먹었던 삼계탕 또 포장해다 줄까? 저희 부모님이 아내를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잘해주시니까 아내의 산후 우울증도 점차 나아지더라고요. 저 역시도 퇴근하면 집안일도 자진해서 하고 아내의 팔다리도 열심히 주물러 줬어요. 그런데 하루는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아내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여보, 오늘 어머님이 글쎄 나한테 선물로 500만 원을 입금해 주신 거 있지?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라면서 생활비로도 쓰지 말고 당신이랑 나눠 쓰지도 말래. 뭐? 그게 정말이야? 그래서 그거 어디다 쓰려고? 나 명품백이나 하나 사보려고. 어머님 덕에 한번 지르는 거지 뭐. 저희 어머니가 준 500만 원을 받고 신나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자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매일같이 우울해하고 울기만 하던 아내는 어느새 예전의 밝은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답니다. 저희 장모님도 예전으로 돌아온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고마워하셨어요. 장서방, 내가 미안하네. 내 딸이니까 내가 챙겼어야 하는데 집이 멀어서 그러질 못했어. 그런데 내가 했어야 되는 역할을 안사돈이랑 박가사돈께서 다 해주시고 자네까지 우리 딸한테 너무 잘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내가 자네 집으로 한우를 좀 보냈거든. 그거 사돈이랑 같이 맛있게 구워 먹게. 필요한 것 또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고. 알았지? 그렇게 아내의 상태가 좋아지고 저희 집안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나도 이제 당신처럼 일도 하고 내 손으로 돈도 좀 벌고 싶어. 그래서 말인데, 나 예전부터 한식당이 엄청 하고 싶었거든. 당신이 좀 차려주면 안 될까? 저는 아내의 갑작스런 얘기에 처음엔 당황했지만, 그래도 그동안 산후 우울증으로 고생을 많이 했으니 그 정도는 해줘도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결국 대출을 받아서 한식당을 차려줬죠. 아내는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접시, 그릇, 메뉴판, 디자인 하나하나까지도 다 신경 쓰면서 엄청 열심히 준비를 하더라고요. 하고 싶은 일을 해서 그런지 눈빛에 생기도 넘치고 집중하는 모습이 정말 좋아 보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식당 오픈일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아내의 식당에 간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주방장을 구했다는 얘긴 들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주방장이 제 또래의 남자인 거예요. 여보, 그런데 주방장이 왜 남자야? 보통은 이모님들이 하시지 않아? 난 당신이 주방장 구했다길래 당연히 나이 좀 있는 아주머니를 구한 줄 알았지. 여보, 우리나라의 유명한 호텔 주방장들 다 남자인 거 몰라? 내가 어렵게 스카우트해서 모신 분이야. 공손하게 잘해. 아내의 그 말에 생각해보니 일리가 있는 것 같더군요. 왜 방송에 나오는 유명 셰프들도 거의 다 남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방에 있는 그 주방장한테 가서
인사를 했답니다. 안녕하세요. 전 이 사람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저희 와이프가 식당 운영이 처음이라 부족한 점이 많을 텐데 경력도 많으신 것 같으니 잘 부탁드려요. 그러자 주방장도 저한테 열심히 하겠다며 인사를 하더군요. 처음엔 남자가 주방을 본다는 게 좀 그랬는데 그래도 홀서빙하는 아주머니가 계셔서 세 명이서 운영을 하니까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아내는 한식당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까 싶을 정도로 식당에 파리만 날렸어요. 그런데 아내는 상심하지 않고 계속 열심히 운영을 하더라고요. 결국 몇 달이 지났을 땐 점점 입소문이 나서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아내의 식당에 가서 다 같이 밥을 먹기도 했어요. 아이고, 역시 우리 며느리가 운영하는 식당이라 그런지 참 깔끔하고 음식도 정갈하니 맛있네. 아참, 우리 며느리 고생하는데 내가 용돈이라도 줘야지. 자, 이걸로 나중에 맛있는 거라도 사 먹거라. 아싸, 신난다. 아버님, 이왕 주시는 거 더 주시면 안 돼요? 저희 주방장님이랑 이모님도 좀 챙겨드리게요. 그래? 그럼 우리 며느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또 더 줘야지. 자, 가서 이걸로 직원분들 보너스도 챙겨드리고 해. 사장인데 그 정도는 해야지. 오, 예. 역시 아버님 통끝이다. 그럼 아버님, 전 식당 일 봐야 되니까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아셨죠? 아내의 말대로 실력 있는 주방장을 스카우트한 건지 음식 맛도 맛있고 식당 분위기도 좋더라고요. 식당이 점점 잘 되고 아내도 신나는 것 같아서 저까지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조금씩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퇴근하고 아내의 식당에 갔는데 아내가 주방장이랑 가까이 붙어서 웃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내에게 다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뭐야, 둘이 왜 그렇게 붙어 있어? 아무리 같이 일하는 사이여도 그렇지. 너무 친한 거 아니야? 어? 아, 여보 왔어? 아니, 그게 아니라 주방장님이랑 신메뉴 좀 개발하고 있었어. 내가 그래도 사장인데 이런 건 꼼꼼하게 챙겨야지. 그러자 그 주방장도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저희 사장님이 신메뉴 개발에 욕심이 좀 있으셔서요. 지금 메뉴도 다 잘 나가긴 하는데 손님을 더 끌어볼 만한 메뉴가 없을까 하고 같이 의논하고 있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제가 오해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그냥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또 하루는 오랜만에 아내를 데리러 식당 마감 시간에 맞춰서 갔는데 아내가 주방장이랑 둘이서 테이블에 앉아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내를 집으로 태워다 주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보, 아까 그 시간에 주방장은 퇴근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둘이서 밤 늦게까지 무슨 얘기를 하길래 집에도 안 가고 그러고 있었어? 아니, 오늘 어떤 손님이 음식 가지고 클레임을 걸었거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방장님이랑 회의를 좀 한 거야. 그럼 홀에서 일하는 이모님은 왜 같이 회의 안 하는데? 주방 문제니까 주방장님이랑 회의를 해야지. 이모님이랑 왜 회의를 해? 이모님은 그냥 서빙하시는 분이잖아. 당신 설마 나 의심하는 거야? 아니, 의심하는 게 아니라 둘이 너무 친해 보이니까 그렇지. 같이 일하다 보면 친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뭐 직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딱 세 명인데 불편하게 지내야 되겠어? 저는 조금 찜찜한 기분이 들긴 했지만 들어보면 또 다 맞는 얘기라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원래 일하다 보면 친해지는 건 당연한 거고 일 때문에 의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단지 그게 저랑 비슷한 또래의 남자였기 때문에 신경이 쓰였던 것 뿐이었죠. 그 이후에도 몇 번 더 찜찜한 게 있긴 했지만 일 때문에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나 어머님한테 김치 한 100포기만 해달라고 부탁할까 하고 식당을 운영해보니까 김치가 은근히 많이 필요해서 말이야. 뭐? 김치를 100포기씩이나? 아유, 우리 어머니 지금 허리도 안 좋으신데 그런 부탁 드리지 마. 김치 100포기가 뭐 어디 쉬운 일인 줄 알아? 그래도 어머님 김치 맛이 진짜 죽이잖아. 요즘엔 손님들도 입맛이 까다로워서 중국산 쓰면 딱 안단 말이야.
그렇다고 국산 김치를 사서 쓰기엔 너무 비싼 걸 어떡해. 정 필요하면 비싸더라도 사야지 뭐. 어쨌든 우리 어머니한테 부탁할 생각은 하지 마. 당신 식당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아내가 저희 어머니가 해주신 김치를 좋아하긴 했지만 김장 100포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젊으셨을 때 몰라도 지금은 좀 무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제가 단단히 당부했으니 당연히 저희 어머니한테 부탁을 안 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녁에 퇴근하고 아이를 보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얘 동준아, 너 혹시 희차냄이랑 무슨 문제 있니? 내가 오늘 김치를 100포기나 해서 갖다 주고 왔는데 희차냄이 하는 행동이 영 이상한 것 같아서. 네? 뭐라고요? 아휴, 내가 그렇게 부탁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어머니한테 부탁한 거예요? 아니, 며칠 전에 전화 와서 꼭 좀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줄 수가 있어야지. 내가 이제 나이도 있어서 금방은 안 되고 며칠 걸린다고 했는데도 괜찮다고 하더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 직접 차로 운전까지 해서 갖다 줬거든. 그런데 희차님이 하는 거 보고 내가 아주 기가 막히더라. 아내가 저 몰래 저희 어머니한테 김치를 부탁했다는 것도 어이가 없었는데 더 어이없는 건 따로 있었어요. 어머니가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는데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어머니가 김치를 직접 갖다 줬는데 아내가 금고에서 5만 원을 꺼내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이러더랍니다. 어머님, 수고했어요. 다음에도 또 부탁해요. 여기 수고비로 5만 원 드릴게요. 그런데 손이 미끄러졌는지 아내가 내민 5만 원이 바닥에 떨어졌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 5만 원을 주워서 다시 일어나는데 기분이 좀 나쁘시더래요. 보통 며느리라면 어머님 고생 많으셨죠? 식사라도 좀 하고 가세요. 라고 할 텐데 딸랑 수고비라고 5만 원을 주는 걸 보고 어머니가 표정이 좀 굳어지셨나 봐요. 그런데 아내가 저희 어머니의 표정을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어머님, 표정이 왜 그러세요? 설마 제가 5만 원 드렸다고 서운한 건 아니죠? 어머님 그렇게 속 좁은 분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머님은 본인이 고생하셔도 자식들이 잘 사는 게 더 좋으시다면서요. 저희 어머니가 화가 나서 한마디 하려던 그때 아내가 다급하게 저희 어머니를 문 밖으로 밀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어머님, 저 지금 손님이 너무 많아서 정신없어 죽겠거든요. 여기서 귀찮게 이러지 마시고 얼른 돌아가세요. 그럼 다음에 봬요. 얼떨결에 식당 밖으로 밀려난 저희 엄마는 너무 황당해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였어요. 어머니 속상한 목소리로 저한테 이러시더군요. 아휴, 내가 그동안 걔한테 잘해줘도 너무 잘해줬나 보다. 내가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시애미를 아주 함부로 보는 거야. 난 솔직히 거기까지 가면서 배도 너무 고프고 오랜만에 우리 며느리 보는 게 너무 좋아서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하다가 오려고 그랬다. 그런데 수고비랍시고 5만 원짜리 딸랑 한 장 던져주면서 바쁘다고 얼른 가라고 하는 걸 보니까 김치를 괜히 해줬나 싶어. 걔 원래 안 그랬는데 왜 그렇게 이상해졌니? 너희 진짜 아무 문제도 없는 거 맞아? 저는 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동안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고마운 줄도 모르는 그 태도가 너무 어이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퇴근하고 온 아내한테 그 일에 대해 따졌습니다. 당신,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김치 부탁하지 말라고 했지? 그런데 왜 나 몰래 그런 부탁을 해? 안 그래도 온몸이 여기저기 쑤신다고 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고생을 시켜드려야겠어? 그리고 우리 엄마가 좋은 마음으로 김치를 해서 갖다 주셨는데 식사하고 가시라는 말도 없이 내쫓았다며? 당신 진짜 이래도 되는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내가 식사하고 가시라고 했는데 어머님이 됐다면서 그냥 가신 거야. 거짓말 하지 마. 우리 어머니가 당신이 어떻게 했는지 다 말해줬는데 뭘. 그리고 당신 수고비랍시고 우리 어머니한테 5만 원짜리 던져줬다면서? 도대체 그건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김치 100포기에 5만 원으로 퉁치는 것도 황당한데 우리 어머니가 그 떨어진 5만 원을 직접 허리까지 굽혀서 주우셔야겠어?
참나? 내가 무슨 5만 원을 던져줘. 그냥 들이다가 손이 미끄러워서 떨어진 거지. 그리고 5만 원으로 퉁친 게 아니라 나중에 김칫값 드리려고 했어. 아깐 바빠서 일단 차비라도 쓰시라고 그렇게 드린 거야. 아유, 어머님은 왜 날 모함하시고 그래? 진짜 억울해 죽겠어. 우리 어머니가 당신을 모함했다고? 당신 지금 우리 어머니가 거짓말을 했다는 소리야? 그럼 어머님이 거짓말을 하지. 내가 거짓말했겠어? 참나 어이가 없어서. 아이 몰라. 쓸데없는 거로 사람 몰아가지 말고 나 피곤하니까 저리 비켜. 얼른 씻고 잠이나 자게. 아내는 자긴 그런 적 없다고 하는데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거짓말하는 분도 아니신데다 평소에 예뻐하던 며느리를 모함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하도 자긴 결백하다고 우기길래 저는 사실을 확인하려고 아내가 자는 틈에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식당 안을 찍고 있던 CCTV를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 역시나 저희 어머니의 말이 다 맞더군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평소에 아내가 식당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 궁금해 조금 더 돌려보던 중 경악할 만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그건 바로 아내와 주방장이 애정 행각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서빙하는 이모님이 없을 때마다 둘이 아주 난리부르스를 치고 장난이 아니더군요. 어쩐지 평소에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뒤에서 그런 더러운 짓을 하고 다녔던 거였어요.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부동산에 가서 그 식당을 매물로 내놓아 버렸어요. 사실 그 식당 명의가 제 명의였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던 아내가 저한테 전화해서 따지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가게를 매물로 내놨다는 게 사실이야? 아까 낮에 부동산에서 손님이랑 같이 보러 왔단 말이야. 한창 손님들 몰려서 바빠 죽겠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거야? 무슨 생각으로 이랬냐고? 그걸 몰라서 물어? 그래, 모르면 내가 가서 똑바로 얘기해 줄게. 너 거기서 딱 기다려. 내가 왜 그랬는지 다 얘기해 줄 테니까. 마침 식당 마감 시간이 다가오길래 저는 아내의 식당으로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씩씩대고 있던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 나한테 할 말 없냐? 내가 봤을 땐 할 말 많을 것 같은데 네가 뭘 잘못했는지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봐.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테니까. 참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래? 혹시 어머님 때문에 이러는 거야? 아휴, 진짜 쪼잔하게. 그래, 내가 바빠서 그랬어, 바빠서. 앞으로 어머님한테 잘해드리면 되잖아. 무슨 그런 걸 가지고 잘 되고 있는 가게를 매물로 내놓고 난리야. 뭐? 잘못한 게 글 하나밖에 없다고? 과연 네가 이 영상을 보고서도 그 소리가 나올까? 저는 휴대폰에 다운받아 놓은 CCTV 영상을 켜서 아내의 얼굴에 들이밀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선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 여보, 이게 뭐야? 이 영상 어디서 났어? 어디서 났긴? 이 식당 CCTV에 너희 둘의 그 더러운 짓거리가 다 찍혀 있더라. 야, 너 그 주방장 실력 있는 사람이라 스카우트 했다며? 사실 실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남자 꼬시려고 스카우트 한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아니라 나랑 나이도 비슷하고 해서 친해서 그랬던 거야. 같이 일하는 사이니까 으쌰으쌰 하면서 열심히 해보려고 그랬던 거라고. 야, 친해서 으쌰으쌰 하는 사이인데 서로 껴안고 오두방정을 떨어대고 있냐? 동성끼리도 그러기 힘든데 결혼해서 애까지 있는 유부녀가 외간 남자랑 저러고 있는 게 정상이냐고. 내가 너한테 열심히 일해보라고 식당 차려준 거지. 다른 놈이랑 놀아나라고 차려준 줄 알아? CCTV 보니까 아주 둘이 좋아 죽더만. 내 돈으로 차려준 식당에서 내 뒤통수 치면서 둘이 얼마나 재밌었을까?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한테 김치 부탁하는 건 도대체 어느 머리에서 나온 거야? 너한테 양심이라는 게 있긴 있냐? 아, 그래서 뭐 어쩌라고. 서로 친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당신이 너무 보수적이라서 그래. 외국에선 친하면 서로 껴안기도 하고 스킨십도 하고 그러거든? 참나? 아, 뭘 알지도 못하면서. 여기가 외국이냐? 한국이지? 하다못해 한정식 집 하는 사람이
왜 외국 문화를 따지고 들어? 당신이 변명만 하면 내가 바보처럼 그냥 속아줄 줄 알았어? 당신이 여태까지 날 속이면서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도 앞으론 그 얼굴에서 웃음기 싹 사라지게 될 거야. 내가 절대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알겠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식당을 빠져나왔어요. 아내는 쪽팔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뻔뻔해서 그런 건지 그날 집에도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저희 가족들한테도 아내가 바람 피운 사실을 다 말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저희 부모님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며 뒤로 넘어가시더군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제 여동생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빠, 지금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희찬이 유전자 검사부터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이 주방장으로 온 것도 이상하잖아. 그 사람이 뭐 얼마나 실력이 대단한 주방장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땐 이거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것 같아. 오빠, 내 말 듣고 희찬이 유전자 검사 꼭 해봐. 알았지? 저는 솔직히 제 아들의 핏줄까지 의심하고 싶진 않았지만 여동생의 말도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정말 충격적이게도 저랑 유전자가 불일치한다고 나오더군요. 그래도 그것만은 아니길 바랬는데 저희 아들이 제 친아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저는 너무 큰 충격에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부름센터에 의뢰해 아내를 뒷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랫동안 아내가 절 속여왔다는 걸 알게 되었죠. 저는 다음 날 바로 식당에 찾아가 아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설이, 네가 감히 날 3년 넘게 속여?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아. 여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손님들도 다 있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소리를 지르면 어떡해? 손님이고 뭐고 지금 내가 그런 걸 따지게 생겼냐? 너 저 주방장 놈이랑 5년이나 만난 사이라며? 내 직장 동료 소개로 나랑 만나기 전에 저 놈이랑 사귀었었다며? 그 얘기를 갑자기 왜 하는데? 당신 진짜 미쳤어? 그래, 미쳤다. 너 같으면 이 상황에서 안 미치겠냐? 알고 보니까 저 놈이랑 잠깐 헤어졌을 때 나랑 만난 거라며. 헤어지고 나랑 만났으면 저 놈이랑은 깔끔하게 끝냈어야지. 그런데 왜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더러운 관계를 이어가? 넌 결혼이 장난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당신 몰래 저 사람을 만났다고 그래? 아니라고? 진짜 아니라고? 야, 그럼 우리 희찬이가 나랑 유전자가 불일치한 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희찬이 아빠가 내가 아니면 누구겠냐고. 당신이 나랑 결혼 생활 하는 도중에도 저놈이랑 붙어 먹었는데 애 아빠가 내가 아니면 저놈이지 누구겠어. 그래놓고 뻔뻔하게 저놈을 주방장 자리에 들어앉혀? 이젠 아주 대놓고 불륜짓거리 하고 싶어서 그랬나 보지? 여보, 이건 오해야. 그 유전자 검사가 잘못 나왔나 보지. 오해 같은 소리 하네. 그럼 너랑 저놈이랑 둘이서 유전자 검사 다시 해보던가. 내가 장담하는데 99.99%로 저놈이 희찬이 친부라고 나올 거다. 결과가 그렇게 나올 거라는 건 너도 당연히 알고 있겠지? 이 배로 나왔으니까 네가 제일 잘할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데? 당신 이러는 거 영업 방해야. 손님들이 다 쳐다보고 수군거리고 있잖아. 수군거리라고 해. 그러라고 내가 찾아온 거야. 그리고 너 같으면 유부녀랑 놀아나는 더러운 놈이 만든 음식을 돈 주고 사 먹고 싶겠냐? 손님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맛있다고 드실 텐데 이런 중요한 사실은 내가 알려줘야지. 야, 그리고 주방에 있는 너 당장 안 나와? 구석에 숨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있으면 다야? 저는 주방으로 가서 상간남을 억지로 끌어냈어요. 그러자 상간남은 뻔뻔하게 저한테 짜증을 내더군요. 에이씨,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래도 되는 거예요? 뭐? 일하고 있는 사람? 야, 넌 진짜 좋겠다. 네가 놀아난 유부녀가 식당에 취업도 시켜줘. 주방장이라고 대우도 해줘. 게다가 같은 데서 일하면서 대놓고 불륜짓거리 하니까 아주 좋아 죽었겠네. 너희들이 한 사람 속이고 바보 만드니까 재밌었냐?
그러면서 내가 이 식당에 올 때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나한테 인사했었지? 너희들 사람 속이는 거 보니까 아주 사기꾼이 체질에 맞는 것 같은데 이참에 식당 접고 둘이 전문 사기꾼이나 하지 그래. 이봐요.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그러게 마누라 간수를 잘하셔야지. 남편이란 사람이 얼마나 별 볼 일이 없으면 결혼하고 나서도 나랑 계속 만나겠어요? 안 그래요? 뭐라고? 마누라 간수를 잘해? 야, 너야말로 네 뇌 속에 든 정신상태 간수나 잘해. 아무리 전에 만났던 여자라고 해도 결혼을 했으면 남의 여자라는 거 몰라? 너도 유부녀인 거 알면서 만난 거잖아. 게다가 그냥 만난 걸로도 모자라. 뻐꾸기 새끼를 낳게? 난 여태까지 우리 희찬이가 당연히 내 아들인 줄 알았어. 나랑 닮은 구석은 별로 없었지만 내 아내를 많이 닮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엄청 애지중지 키웠다고. 그런데 그렇게 아끼던 내 아들이 내 핏줄이 아니라 네 핏줄이라네. 그런데 내가 지금 눈이 안 돌게 생겼어? 참나, 지 핏줄인지 알아보지도 못하는 바보 주제. 그럼 지금이라도 우리 설이 놔주던가요? 마누라가 다른 남자 만나는 게 싫으면 깔끔하게 이혼하면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도 이혼하려고 그랬다. 내가 미쳤다고 딴 놈 애까지 낳은 여자랑 계속 같이 살겠어? 야, 이설이, 너 내가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당장 도장 찍어. 그리고 너희 둘 다 나한테 위자료 줘야 되는 거 알지? 이제 이 식당도 곧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거라 둘 다 빈털터리 백수 될 텐데 위자료 줄 돈이나 미리 준비해놔. 알겠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그 식당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며칠 후 식당을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 계약서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저한테 찾아와서 무릎까지 꿇고 애원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잘 되고 있는 식당인데 갑자기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넘겨버리면 어떡해. 내가 이 식당 키워보겠다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한순간에 나한테서 다 뺏어가면 난 어떡하라고. 야, 그 식당 내 명의로 된 식당이야. 그동안 뻔뻔하게 날 속여가면서 내가 차려준 식당에서 운영 재밌게 잘했지? 너 같은 건 짧게나마 그런 생활을 누려본 것만으로도 나한테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알겠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내가 열심히 계속 운영하겠다고. 내가 우리 식당에 얼마나 신경 많이 썼는지 당신도 알잖아.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 내 의견이 안 들어간 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번만 봐줘. 어? 넌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 바람 피는 걸로도 모자라. 딴 놈 애까지 낳았는데 내가 미쳤다고 그 식당을 너한테 운영하게 해주냐? 앞으로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놈이랑 새로 식당 차려서 해. 능력 있는 주방장이라 네가 스카우트한 거라며? 그 잘난 주방장이랑 식당도 같이 하고 살림도 차리고 행복하게 살면 되겠네. 여보, 나 절대 그렇게 못해. 그 사람이 잘생기고 재밌는 거 맞지만 결혼 상대로는 진짜 아니란 말이야. 그 사람 신용 불량자에다가 술만 마시면 손직원까지 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면 내가 왜 그 사람이랑 헤어지고 당신이랑 결혼했겠어? 연애만 하는 거면 몰라도 그런 사람이랑 같이 살 순 없어. 그러니까 나 한 번만 용서해주라. 당신 속인 건 정말 잘못했어. 당신이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건 아는데 그 사람이랑 만나면 너무 설레고 재밌어서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주라. 어? 참나, 넌 그걸 말이라고 하냐? 그놈이 무슨 놈이든 간에 부부간의 의리를 저버리고 그놈이랑 만난 건 바로 당신이야. 그러니까 그 자식이 신용 불량자든 술 먹고 손찌검을 하든 당신이 다 감당해야지. 그리고 애초에 희찬이 아빠가 그 자식인데 왜 나한테 와서 난리야? 희찬이 데리고 그 자식한테 가서 네 가정 새로 꾸려. 알겠어? 여보, 희찬이 아빠는 당신이잖아. 아무리 당신 핏줄이 아니라지만 여태까지 당신이 당신 아들로 알고 키웠잖아. 우리 희찬이한테도 그 사람보단 당신이 아빠인 게 훨씬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두 손 싹싹 빌게. 그러니까 제발, 어? 헛소리 하지 마. 난 희찬이가 내 아들인 줄 알았으니까 그렇게 애정을 주고 키운 거지. 딴 놈 자식인 줄 알았으면 키울 일도 없었어. 그런데 이제 모든 사실을 알았으니까 다 바로 잡아야지.
더 이상 너 같은 거랑 얘기하고 싶지도 않으니까 당장 여기서 꺼져. 내 눈 앞에서 사라지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아내를 쫓아내버렸어요. 저를 그렇게 오래 속여놓고서 다시 받아달라고 하는 그 뻔뻔함에 정말 치가 떨리더라고요. 가족을 생각하며 흘리던 아내의 눈물을 보고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 그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무리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지만 제가 믿고 사랑했던 여자가 그런 인간일 거라곤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일로 한 가정이 순식간에 깨지고 말더군요. 결국 저는 아내와 이혼을 하고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상간남한테도 상간남 소송을 걸어 똑같이 위자료를 받아냈고요. 사실 아내한텐 이미 정이 떨어지다 못해 치가 떨리는 상태라 이혼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희찬이가 너무 눈에 밟혔어요. 제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아내한테 보낼 수밖에 없었지만 희찬이를 보내면서 가슴이 찢어져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희찬이를 보내고 나니 그동안 같이 보냈던 시간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매일같이 제 품에 안아서 재우고 퇴근하고 온 저한테 아장아장 걸어와 안기던 그 모습이 자꾸 생각나 미칠 것 같았어요. 일하느라 아무리 피곤해도 까르르 웃는 희찬이 얼굴만 보면 기운이 샘솟곤 했었는데 이제는 그 모습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게다가 여태까지 우리 희찬이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했었는데 그 목표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니 허망한 마음마저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희찬이를 보낸 후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웠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동준아, 희찬이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프겠지만 그래도 마음 굳게 먹어라. 지금은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차차 기억에서 잊혀지게 될 거야. 그래도 더 오래 안 끌고 3년 만에 이렇게 알게 돼서 이혼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렴. 그런데 그때 옆에서 씩씩거리던 제 여동생이 이러더군요. 오빠, 그러게 내가 결혼 전부터 그 인간 어딘가 이상하다고 그랬잖아. 그러게 그때 내 말 좀 듣지 그랬어. 여잔 여자가 아는 거라니까. 그래, 그때 네 말에 들을 걸 그랬다. 그땐 그냥 네가 괜히 부러워서 그러는 줄 알았지. 이게 다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 이후 결국 저는 그놈이랑 재혼하고 같이 산다고 하더군요. 신용불량자의 손직원까지 해서 같이 못 살 거라고 하더니 결국은 희찬이 친부가 그 인간이라 어쩔 수 없었나 보더군요. 희찬이가 그런 인간 밑에서 잘 클지 걱정이 되었지만 그래도 이제 남의 자식이니 최대한 잊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혼한 지 1년이 지났어요. 평소처럼 지내고 있었는데 전 장모님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자네 잘 지내고 있는가? 내가 딸 자식을 잘못 키워서 자네한테 큰 상처를 준 점 정말 미안하네. 그래도 내가 딸을 착하게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짓까지 할 줄은 몰랐어. 내가 애미로서 자네한테 대신 사과하겠네.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건데 굳이 저한테 대신 사과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제 모든 게 다 제자리로 돌아갔으니 각자 알아서 잘 살면 되는 거죠. 그래, 난 자네만은 꼭 잘 살았으면 좋겠네. 사실 우리 딸 얼마 전에 그놈이랑 이혼했거든. 술 먹으면 그렇게 사람이 돌변한다더니 결국에 못 참고 이혼하고 말았네. 저는 전처가 이혼했다는 말에 문득 희찬이가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네? 이혼했다고요? 그럼 희찬이는요? 희찬이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희찬이는 지금 내가 키우고 있어. 그래도 내가 할머니인데 내가 책임져야지. 우리 설인 요즘에 뭐라고 다니는 건지 밤마다 화장 진하게 하고 나갔다 오는데 아무래도 어디 술집이라도 다니는 것 같아. 더 싸우기도 싫어서 그냥 모르는 척하곤 있는데 아주 나도 속이 상해 죽을 지경이야. 그나저나 자네 우리 희찬이 보고 싶지 않은가? 1년 만에 많이 컸는데 내가 영상통화로 보여줄 테니 한번 볼 텐가? 전 장모님은 그렇게 말하시더니 영상통화를 켜서
저한테 희찬이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시더군요. 저는 순간 저도 모르게 전화를 확 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동안 보고 싶은 거 잘 참고 있었는데 희찬이의 모습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플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 장모님의 계좌로 100만 원을 보내드리고선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죄송해요. 희찬이를 보면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요. 제가 보내드린 이 돈으로 희찬이 맛있는 것 좀 많이 사주세요. 제가 바라는 건 희찬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 나서 한참을 엉엉 울었답니다. 그 어린 게 아빠랑 2번이나 헤어지고 할머니 손에 클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애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렇게 상처를 주는지 전처랑 그 인간이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래도 이제는 제 아들이 아니니까 희찬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만을 바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걸 잊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했어요.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희찬이를 그리워하는 이 마음도 서서히 옅어져 가겠죠? 고대 그리스의 어떤 시인이 이런 말을 했다네요. 배신자는 자신이 배신한 사람보다 더 불행하다. 결국은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는다는 얘기겠죠. 전처가 지금 그놈하고 이혼하고 술집이나 다니면서 살고 있다는 걸 보니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반면 저는 새로 인생을 시작할 수 있으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아주 인생 공부 제대로 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함부로 남을 믿지 않고 너무 퍼주지도 말고 제 자신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 보려고요. 여러분들도 꼭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제 이야기를 끝내야 할 것 같아요. 무더운 날씨에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